자, 안녕하세요. 오늘 첫 수업 식품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그러니까 오전에는 영양학 수업을 하고요. 오후에는 이제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식품학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오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일정은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영양학과 동시에 진행을 하고요. 영양학은 오전, 식품학은 오후에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영양학은 제가 총 42시간 시수를 잡았다면 식품학은 18시간이에요. 그래서 조리 원리하고 병합돼서 출제가 되고 있고 같이 공부하는 것이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식품학은 18시간, 조리 원리는 24시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참고 도서는 식품화학이나 뭐 유기화학 이런 것들 있으시면 여러분들 같이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식품학은 영양학하고 식품학하고 동일하게 영양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영양학에서 다루는 영양소는 체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 식품학에서의 영양소는 어떻게 식품 가공 조리 과정 중에 어떻게 변하느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도 보게 되면 영양학에서는 탄수화물이 체내에 들어와서 어떻게 소화돼서 얼만큼 에너지를 만들고 체내에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를 배운다면 식품학에서는 어떻게 조리했을 때 전분이 호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노화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식품학입니다. 그래서 식품학에서는 식품의 영양 성분 뿐만 아니라 식품의 고유 성분이 있죠. 맛, 냄새, 향미 이런 성분들이 요런 성분들의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배우는 교과목이고 이것이 음식으로 섭취하기까지는 조리와 가공, 저장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영양 성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학습을 하고 여기에서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가공식품을 만들 때 어떻게 응용, 적용하는지 이것을 배우는 것이 식품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학습 내용은 영양소와 관련된 것을 배우는 것은 동일해요.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이제 수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수분은 식품 내에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함량에 따라서 이 식품을 저장하고 보관하는 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수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분류와 특성, 전분의 호화, 노화가 대표적인 탄수화물 부분에서 식품학이 다룬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질의 분류,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지의 3패. 그 다음에 단백질에서는 단백질 변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치즈나 버터, 뭐 그 다음에 뭐죠? 우유, 계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계란찜 이런 것들 할 때 단백질이 변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성들 볼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식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분이죠. 식품의 색소. 그래서 식물성 색소, 동물성 색소 여기에서 식품의 갈변 반응까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맛 성분과 냄새 성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맛 성분과 냄새 성분에서는 조금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영양학과 동일하게 주로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 차별 강의 계획입니다. 제가 6주간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수분에 대해서 할 거예요. 좀 가볍게 수분에 대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학에서는 탄수화물의 대사를, 그 다음에 오늘 탄수화물에서 구조적인 특성은 영양학에서는 굉장히 가볍게 했잖아요. 그것을 다음 주 식품학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분류, 구조적인 특성, 그 다음에 이것이 열과 물을 가했을 때 전분의 호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열을 가했을 때 우리가 호정화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 어떤 특성들을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팩틴을 이용해서 우리가 젤리나 잼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조리 과정 중에 변화하는 특성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일절 휴강하고요. 그 다음에 지질 여기에서는 유지의 3배 이거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지의 3패 항산화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하면서 제가 효소 부분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아미노산의 분류, 그다음에 단백질의 특성과 변성, 이것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조리 원리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식물성 색소와 동물성 색소, 이거와 함께 식품의 갈변 현상을 볼 거예요. 그래서 효소적 갈변 현상, 비효소적 갈변 현상,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7주차 마지막에는 맛 성분과 냄새 성분을 볼 거고요. 그다음에 식품의 물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물성은 작년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2016년 전인가 그때도 한번 기입형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좀 간과되기 쉬운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조금 작년에 2번째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제가 맨 마지막에 식품의 물성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수분을 볼게요. 자, 수분은 이렇게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할 부분이고요. 그렇게 많은 부분 아닙니다. 페이지 교재에서 한 10페이지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문제를 2문제, 기출문제 2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2016년도에 나오고 2020년도에 수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3, 4년마다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라는 것. 왜냐하면 수분은 식품의 보존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수분 활성도를 이해하는 것, 수분의 유형 이해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품 중 물의 역할, 이게 목차고요. 구조 및 특성, 그 다음에 물의 유형, 결합수다, 자유수다, 이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수분 평형과 수분 활성도, 수분 활성도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렇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온도에서 식품이 수분을 흡수할 때 나타나는 곡선, 그 다음에 같은 온도에서 식품에서 물을 방출할 때 나타나는 곡선, 이것을 우리가 등온 흡습 곡선, 등온 탈습 곡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볼 거고, 그 다음에 수분 활성도와 식품의 품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분 활성도를 가졌을 때 가장 안정성이 높으냐, 이런 것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급속 냉동과 완만 냉동 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중 물의 역할입니다. 이건 가볍게 여러분들 그냥 보실 텐데요. 물은 조금 있다가 물의 특성을 볼 텐데, 물은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용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수성 물질 이외에는 거의 모두 다 물에 녹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식품 중에 있는 물이 용매로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화학적 변화에서 용매 또는 운반체로 작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직접 반응하기도 해요. 그리고 조직감 등 품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크래커가 있어요. 여름에 특히 그 여름에 먹다가 과자 먹다가 이렇게 놔두게 되면 워낙 습도가 높으니까 그것을 봉투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놓게 되면 어때요? 그 과자에 물이 흡수이 돼서 눅눅해지죠. 맛이 없어지죠. 반면 예를 들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야채를 말려서도 그 고유의 식감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지만 오이를 먹었을 때 우리가 아삭아삭하다 그랬을 때는 어때요? 수분이 충분하게 많이 있을 때 아삭아삭한 감이 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건조가 되게 되면 물론 쫀득쫀득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식감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수분의 함량에 따라서 식품의 어떤 조직감, 품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죠. 미생물의 성장과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요즘에는 워낙 이제 냉장고가 좋아져서 그리고 아침에 새벽 배송을 해주는 업체도 많아서 요즘에 저 그거 이용하는데 너무 좋은데 이거 이해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요즘에 워낙 이제 쉽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떤 채소나 이런 것들 오래 저장해서 먹지는 않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어떤 냉장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없을 때는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을 담근다든가 그 다음에 절임을 한다든가 당조림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수분의 활성도를 낮춰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면서 오랫동안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분 함량은 식품의 부패를 일으키는 미생물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이 수분은 가수분해 반응, 그다음에 갈변 반응, 효소 반응에 영향을 주어 영양소의 파괴, 식품의 변색,
맛의 저하 등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 식품이 가지고 있는 수분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수분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물이에요. 우리가 H2O라는 거죠. 이게 물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소가 있죠. 이것을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면체의 정중앙에 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물은 이제 극성, 공유 결합을 한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공유 결합이 무엇이냐, 이온 결합이 무엇이냐, 수소 결합이 무엇이냐. 이게 아마 처음에 여러분들 이제 화학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앞으로 식품화학을 보려면 그 용어들이 계속 나오니까 여기서 그 어떤 화학 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일단 산소는 뭐 수소하고 제가 이런 거 사용 안 했으면 좋겠죠. 제가 계속 헤매고 있으니까. 예, 산소는 뭐죠? 전자를 8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원소 기호 8번이에요. 8번이니까 전자를 8개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원소 질량은 중성자하고 양성자 2개를 합한 거니까 16이에요. 예, 원소 질량은. 그렇지만 전자를 8개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수소는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소를 보게 되면 가운데에 핵이 있고요. 핵이 있고 전자가 있잖아요. 전자 첫 번째 궤도에는요. 전자가 2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전자가 2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의자밖에 없어요. 얘가 8개 있다고 해서 8개가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궤도에는요. 의자가 8개가 있어요. 의자가 8개가 있어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의자가 있긴 있는데 여기는 비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수소는 가운데 이제 핵이 있고 얘는 중성자가 없어요. 양성자만 있어요. 그래서 원소 질량 1이에요. 그리고 전자가 하나만 있는 거죠. 전자가 하나만 있어요. 그럼 여기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전자가 2개가 필요해요. 얘는 지금 하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의자를 얘가 와서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소가 붙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수소가 하나 더 와서 이 의자를 전자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서로 공유한다 해서 이 물은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의자를 얘가 가지고 있는 원래 그 의자를 수소가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은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전기 음성도라는 용어를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전자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양전하를 띠겠죠. 전자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얘도 이쪽이 상대적으로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전자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음전하를 띠게 돼요. 그래서 같은 물 분자라고 하더라도 이쪽은 양전하, 이쪽은 음전하를 띠고 서로 극이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극성 분자. 그래서 한쪽은 양전하, 한쪽은 음전하를 띠고 있는 극성 분자라고 얘기하고 양전하, 음전하를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쌍극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은 굉장히 강력한 용매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든지 뭐든지 다 거의 대부분 녹일 수가 있어요. 자, 녹이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입자가 너무 크거나 이온화가 안 되거나 아니면 이런 극성이 없는 것, 비극성 물질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방이죠. 그거는 극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녹이지 못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물질들은 다 물에 녹는다. 예, 요것이 이제 물 분자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됐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여기 뭐 각도가 몇 도냐 뭐 이런 것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극성을 띈다. 네. 수소 부분에는 양전하를 띠고 그다음에 산소 부분에는 음전하를 띠는 쌍극자, 극성 물질이다.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수소 결합은 무엇이냐라고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이 물 분자 하나가 있어요. 물 분자 하나 있으면 이웃한 물 분자가 또 있는 거야. 이웃한 물 분자가 여기 산소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수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물 분자와 두 번째 물 분자에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잖아요. 여기에 인력이 작용을 하게 돼서 끌어당기게 되죠. 요것을 우리가 수소 결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소 결합은 물 분자와 또 다른 하나의 물 분자가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쌍극자 간의 어떤 인력으로 인해서 결합을 한 것, 이것을 수소 결합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온 결합은 뭐냐? 대표적으로 소금이 이온 결합을 하는 거예요. 소금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클로라이드 이렇게 돼 있죠. 얘는 물 속에 들어가면 잘 녹죠. 왜냐하면 이 이온화가 잘 돼요.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결합한 이온끼리의 결합을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유 결합, 수소 결합, 이온 결합 중에 어떤 게 제일 강할까요? 네, 의자를 같이 공유하는 것. 그 결합이 가장 강한 거예요. 그래서 물은 강한 공유 결합으로 결합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쌍극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용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플러스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공유 결합, 수소와 산소 간의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지금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물 분자와 하나의 물 분자 사이에 산소와 수소끼리의 결합을 수소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소 결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컵에다가 물을 찰랑찰랑하게 이렇게 담아놓게 되면은 어때요? 이것이 넘치지 않고 약간 봉긋하게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잘 넘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물 분자 사이에 어떤 수소 결합의 약한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 분자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용매로 사용을 한다. 그거를 알아두시고요. 이 원리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탄소, 질소 나오는 탄수화물, 그다음에 아미노산 할 때 탄소, 질소 얘기 많이 나올 텐데요. 우리가 탄소는 항상 4개의 결합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탄소 같은 경우에는 뭐 넘어갔지만 탄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6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핵이 있고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2개 있고 두 번째 궤도에 전자가 4개가 있고 그럼 비어있는 게 이렇게 4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는 항상 4개의 다른 화합물과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야. 4개의 결합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물 분자의 한번 특성을 볼게요. 물 분자는 한 개의 산소 원자와 2개의 수소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한 거다. 그다음에 앞에서 그림에서 봤지만 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안 중심에 산소가 있다. 네, 산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 2개의 양전하와 음전하를 가지고 있다. 네, 수소 부분에 양전하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소 부분에 음전하를 띠게 되죠. 그래서 극성 물질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제가 이제 그림에서 그리듯이 아까 4개가 바깥의 궤도에 그 의자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요것을 우리가 여기는 어떤 다른 물질과 공유를 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대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자, 또 볼게요. 자, 물 분자에 산소와 수소 결합해서 산소의 전기 음성도는 전자를 잡아끄는 힘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산소가 전자를 잡아끄는 힘이 셉니다. 자, 그래서 수소에 있는 전자를 잡아끌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전자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수소 쪽은 음극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산소의 전자 음성도가 크다. 전자 음성도가 크다는 것은 전자를 잡아 끄는 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잡아 끄는 힘이 크기 때문에 이쪽은 양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 쪽으로 전자가 더 많이 끌리게 되고, 그래서 산소는 음전하를 띠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음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전자가 이쪽으로 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수소는 양전하를 띠게 되는 쌍극자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물 분자는 극성 공유결합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용매로 사용이 되는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소결합은 제가 앞에서 그림에서 얘기했지만 하나의 물 분자와 또 다른 물 분자 사이에 산소와 수소, 그러니까 여기서 형성되는 음전하와 여기서 형성되는 양전하의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 분자 여러 개가 서로 연결돼서 집합체로서의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물 분자는 유사한 크기의 다른 화합물에 비하여 융점과 비점이 높습니다. 그리고 표면 장력이 큽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물컵에다가 물을 담았을 때 봉긋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수소결합이 작용을 해서 표면 장력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화합물에 비해서 서로 잡아 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얘가 기화열, 우리가 100도씨잖아요. 그런 기화열, 그러니까 융점과 비점이 크다라는 것은 이 결합을 끊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융점과 비점이 다른 그 화합물에 비해서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제가 권장을 드려요. 네. 용어를 쭉 중요한 키워드를 적어 놓고 그걸 내가 아는 만큼 한번 써보는 거예요. 네, 그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정리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는 대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용어가 나오죠. 그걸 한번 키워드만 써놓으시고 거기다가 내가 얼만큼 아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배우는 전기 음성도 원자가 전자를 당기는 힘. 이거는 산소가 수소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쪽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자, 극성 분자, 서로 다른 원자들이 전자를 공유할 때 전기 음성도가 동일하게 분할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한쪽은 양전하, 한쪽은 음전하로 극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분자가 대표적으로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극성 분자라고 얘기하고요. 비극성 분자는 그런 극이 나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양전하, 음전하가 나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전기적 음성도가 동일하게 분할되는 것을 비극성 음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공유결합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자 궤도에 제가 표현하기로는 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전자가 차지할 수 있는 의자를 서로 공유하는 것. 이것을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전자 두 번째 궤도를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 분자는 공유결합을 하는 거고요. 수소결합은 쌍극자인 물 분자의 산소와 또 다른 물 분자, 이웃한 물 분자의 수소 사이에 인력이 작용해서 결합한 것을 우리가 수소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표면 장력은 액체의 자유 표면에서 표면을 작게 하려고 작용하는 힘, 그래서 안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표면 장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용어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 분자의 한번 성질을 한번 볼게요. 일단 물은 극성 공유 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용매로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온 화합물이나 부분적으로 전하를 띤 극성 화합물은 모두 다 녹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온성 화합물이나 전하를 띤 극성 화합물은 보통 플러스가 마이너스 극을 서로 결합을 하잖아요. 화학 결합을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온화가 된다는 것은 소금처럼 나트륨 이온, 염소 이온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물 분자에 갖고 있는 음전화, 양전화와 작용을 해서 잘 녹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쌍극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용매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친수성 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정기적으로 극성인 분자들. 그래서 아민, 유기산들, 기타 이온성 물질들은 극성, 전기적인 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을 잘 녹습니다. 자, 비극성 물질은
쌍극자가 반응을 하지 않아. 얘는 극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어떤 누구하고 또 반응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것이 지방이죠. 지용성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용해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전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때요? 우리가 녹지 않죠. 그냥 분산이 됐다가 가라앉거나 이렇게 그 약간 콜로이드 요격처럼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극성 물질 등은 콜로이드 액으로 나타나지 물에 분산이 되는 거지 그것이 용해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산이 되는 것과 용해되는 것은 조금 다르죠. 자, 소수성 분자는 이거는 그 유지 같은 거죠. 쌍극자 그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산이라든가 단백질 같은 것들 이거는 물과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소수성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친수성 분자들은 이온화되는 물질이나 쌍극자의 어떤 화학 물질들 이런 것들은 물과 반응을 해서 물과 반응을 한다. 그래서 물이 용매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물은 그 온도에 따라서 밀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4도씨에서의 밀도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0도씨에서는 밀도가 작아져요. 그래서 왜 우리가 얼음 케이스에다가 물을 찰랑찰랑하게 해서 얼리면 그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피가 커지게 되죠. 그것은 그 얼음 조각이 육각형의 모양을 띠면서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무게는 같은데 부피만 커지니까 어때요? 밀도는? 네, 밀도라는 건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근데 부피는 커지고 질량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때 그 위에다가 얼음을 넣으면 얼음이 뜨는 경우가 이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것이 우리가 식품 저장 가공에 어떻게 응용이 될까라고 보시면 뭐 우리가 제가 이거 끝날 때 이제 급속 냉동과 완만 냉동 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급속 냉동을 할 때는 이거 갑자기 오니까 얼음 덩어리가 커지지 않아요. 작게 형성이 되니까 식품 내에 가지고 있는 조직 세포를 침범하지 않아요. 손상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동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감이 그대로 살아남죠. 그런데 완만 냉동을 하게 되면 이 얼음 덩어리가 커지면서 조직 세포를 손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세포가 손상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해동이 됐을 때는 어때요? 거기서 이제 뭐 육즙이 나온다든가 예전의 식감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밀도가 그러니까 0도씨 이하에서 밀도가 커지는 성질은 커지는 성질로 인해서 우리가 조직 어떤 식품 냉동 가공할 때 그럴 때 응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냉동육을 해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 드립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결국에는 물이 이렇게 있다가 이것이 얼게 되면 이렇게 커지면서 육 조직의 어떤 조직 손상을 일으키니까 세포 내에서의 어떤 수분이 빠져나와서 드립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채소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표면 장력이 있습니다. 액체 가운데서 가장 크고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소결합에 의해서 얘네들이 B점과 융점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수소결합에 의해서 잡아 끄는 힘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크고 좁은 틈으로 기어오르는 모세관 힘도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물질을 운반하고 제거하는 데도 관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시간은 지금 조금 빠르긴 한데요. 복수 문제 여기서 다시 잠깐 여러분들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물의 산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은 공유 결합이죠. 자, 하나의 물 분자와 이웃 물 분자 사이의 결합은 수소 결합이죠. 네, 물이 강력한 용매로 사용되는 물 분자의 구조적인 특성은 네, 극성이라는 것. 양전화와 음전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온화된 물질이라든가 어떤 쌍극자 물질과 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용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극성 쌍극자 물질이기 때문에 극성이 쌍극자죠.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얼음이 물에 뜨는 이유는 0도씨 이하에서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부피는 커지고 질량은 동일하니까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냉동육을 해동할 때 드립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네, 맞아요. 이게 부피가 커지면서 그 조직을 손상시키고 그 조직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오는 현상을 드립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품에 존재하는 물의 유형 볼게요. 자유수와 결합수가 있어요. 자유수, 결합수 이렇게 있는데요. 그림을 먼저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식품 그러면 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물에는 식품에는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여러 가지 무기, 염류들, 뭐 비타민 이런 성분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식품 성분들이 있어요. 뭐 맛 성분이 될 수도 있고 냄새 성분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안에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요 안에 있는 성분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제일 안쪽 층에 있는 요것을 결합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식품의 성분들과 유기적으로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물이에요. 요것을 결합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층은 어느 정도 밀착하게 결합은 되어 있는데 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상태. 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상태. 요것은 준결합수예요. 요것만큼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자, 그다음에 요거 마지막에는 식품 성분과는 별개로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비교적 그 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물. 요것을 자유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쎄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스폰지를 좀 잠깐 식품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스폰지가 있어요. 스폰지를 꽉 짰어요. 떨어지는 물. 그거는 자유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꽉 짜더라도 이 안이 촉촉하잖아요. 그거는 준결합수나 결합수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마른 건 아니야. 마른 건 아닌데 약간 촉촉하지만 아무리 짜더라도 짜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준결합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합수는 식품 성분하고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자유수는 식품 성분과 결합되어 있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물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자유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자유수하고 결합수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유수 또는 결합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자, 이것은 가공성, 보존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빵하고 크래커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빵은 상온에다가 놔두면 어때요? 금방 곰팡이가 펴요. 오래 못 가요. 어떻게 돼요? 냉동을 하죠. 예, 냉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크래커는 어때요? 상온에 오래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수분 함량이 적을 수도 있지만 그 크래커는 결합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유수보다는. 자, 그래서 자유수와 결합수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가역적으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유수가 결합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예를 들면 딸기를 얘기를 들면 딸기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재놔. 그러면 훨씬 더 오래 보존이 되죠. 그러면 딸기 안에 있는 수분이 설탕과 결합을 해서 일부 결합수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상황에 따라서 자유수가 결합수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역적인 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온도나 물에 녹아있는 물질의 종류나 양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유수가 굉장히 보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수를 줄이는 방법이 이 식품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일례로 그냥 자유수를 건조시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조기는 냉동 보관하지만 굴비, 뭐 아니면 명태는 냉동 보관하지만 북어는 상온에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건조시켜서 자유수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조림, 딸기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뭐 당조림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끓여서 잼을 만들게 되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금 첨가하는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뭐 장조림이라든가 아니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생선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 간을 첨가해서 한다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소금 간 첨가해서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오이지, 무장아찌, 이런 것들이 다 소금 첨가해가지고 물론 그 안에 들어있는 수분을 빼내서 어떤 그 소금 함량이 높을 때 미생물 생육을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소금을 첨가하면서 자유수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유수와 결합수의 비교. 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요거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서 자유수와 결합수 맞아 그러면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자유수는 구성분과 결합되어 있지 않다. 네, 구성 성분과 결합되어 있지 않다. 자유로운 몸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물이 하는 역할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리된 상태로 존재하고 4도씨에서 밀도가 크고 용매로서 작용을 하고 0도씨 이하에서 쉽게 동결이 되고, 그러니까 물이 갖고 있는 특성을 다 하는 거예요. 100도씨에서 가열하거나 건조시키면 쉽게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미생물의 번식에 굉장히 유의해야 되고,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학 반응에 관여합니다. 그 다음에 식품의 주변 환경에 따라서 흡습, 방습 가능한 동적인 수분이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건조시킬 수 있고, 건조하면 날아갈 수 있고, 수분이 설탕이나 소금을 첨가하면 또 그것들과 반응을 해서 결합할 수가 있고, 그래서 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합수에 비해서 표면 장력과 점성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수라는 것은 식품 내에 함유는 되어 있지만 아까 그 그림에서 보였듯이 그냥 물이에요. 그러나 식품에 함유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건조시키면 날아가고, 가열하면 증발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생물이 오면 미생물이 이용할 수도 있고, 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다 하는 것이 이 자유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결합수는 식품 성분과 결합이 되어 있어요. 뭔가 물로서의 작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 성분과 결합이 되어 있어요. 네, 이온 결합이나 수소 결합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물로서의 작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수에 비해 밀도가 크고 용질에 비해 용매로 작용하지 못하고 0도씨 이하에서 얼지 않고 100도씨 이상에서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고 미생물이 이용도 못하고 화학 반응에 관여하지 않고 식품 성분의 침전, 점도, 확산 등이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고, 식품 성분과 함께 일어나고, 그다음에 자유수에 비해 수증기압이 낮다. 이 수증기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증기압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보이나요? 수증기압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하면 물이 끓잖아요. 그렇죠? 수증기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 이것이 수증기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결합수는 어때요? 내가 수증기로 돼서 날아가고 싶어도 메인 몸이에요. 그러니까 수증기압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수와 결합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5분 전이거든요. 3시 5분 전인데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진행을 할게요.